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장 시작하면서 좀 기대 좀 했는데 조금 오르겠거니 했는데 뒤로 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예의는 갖추면서 끝난 양상인데요. 요즘 주가가 싸다는 건 알겠는데 낮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세 분 전문가와 함께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꼽아놨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가지인데요. 오랜만에 셀트리온 얘기가 들어와 있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반등을 보였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항암 치료제에 대한 네. 하나의 트리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셀트리온만 놓고 본다라면 항암 치료제인 베그젤라가 이제 유럽에 이어서 몇몇 나라 선진국들에 빠르게 이제 승인이 났어요. 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승인을 난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쪽은 승인 나기가 어렵고 다른 나라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 뭐 좋은 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를 논하시는 분들은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네. 점, 이러한 점들을 얼마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각이 됐어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미국발 우리가 알츠하이머 네. 병에 대한 치료제 승인 소식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선방한 가운데 있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뉴스, 이제 그건 미국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는 폭발력이 있다라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강국은 미국보다 유럽 쪽이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처음에 진출을 유럽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바이오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럽에 있었던 이 축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승인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미국에 승인이 났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만 지금 미국 쪽으로 가고 자동차만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 쪽도 미국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쪽도 관심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상승해서 이슈로 뽑아놓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주 전체가 들썩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만은 조금 예외긴 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젠에 대한 이슈 폭발력이 생각보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셀트리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것보다 한술 더 떴던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오늘 이슈가 됐던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합작사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네. 뭐 지분은 도로 삼성 바이오 쪽에서 다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연결고리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발표됐던 그 알츠하이머 약에 대한 어떤 뭐 대량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 될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기회를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차 소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알츠하이머에 대한 뭐 결과값 이거는 약간 바이오 쪽에 어떤 큰 수건을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고 뭐 나와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그냥 학계라든가 뭐 이런 연구진들의 그 오랫동안 노력에도 어떤 신약이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뭐 확률로 보면 한 27% 정도 둔화시킨다고 합니다만 이거마저도 대단하다라는 거의 유레카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많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동반해서 들뜬 분위기가 모색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오늘만 치면 물론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아직 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던가 또 뜬금없이 갑자기 터트린 유무상 증자라든가 돈이 없으니까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이런 거 터트리면서 주가들이 뭐 출석거리는 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단이 오랜 수건을 풀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탔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표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근데 어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회사들도 많아서 네. 옥석 가리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캐시카우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제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R&D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CB라든지 BW라든지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화랑기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러한 자금 조달을 실행을 했던 기업들이 사실 많고요. 대부분이 보면 만기가 한 2년에서 3년 뭐 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남은 뭐 3개월 동안 뭐 굉장히 많이 도래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러한 만기 자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올해 증시가 워낙 많이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주식으로 환원이 안 되고 고스란히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뭐 다른 그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시장과는 동떨어진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사실은 최근 한두 달간 일정 부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원래 먼저 많이 빠졌고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가격 조정을 겪고 나면 이제 기간 조정을 겪게 되는데 최근 증시가 굉장히 또 힘든 이 와중에 기간 조정의 기간들을 잘 겪어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저가에 대한 메리트도 시장에서 일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오늘 뭐 반등했다 이래서 이슈로 뽑아봤는데 아마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잠깐 올라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바이오가 이슈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와 있길래 제 거 한번 봤더니 여전히 마이너스 50.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네. 좀 고민해봐야 될 어떤 인사이트도 있다라고 저는 네. 봐요. 제약바이오가 2015년, 16년도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는 제약바이오의 해였습니다. 2017년까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 메타버스 NFT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던 때처럼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던 시기가 네.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박우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020년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향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겪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기대감으로 올랐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고요. 만약에 2020년 올랐던 종목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제약바이오의 전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 좀 해보죠. 국민연금이 지난 7월까지 운영 수익률을 공개한 것 때문에 오늘 요걸 데일리 이슈로 잡았는데요. 마이너스 4.69%. 이거 선방한 거죠? 뭐 사실 올해 우리 시장 그냥 빠진 것만 생각해 보면 연기금은 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 큰 돈을 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종합 수익률로 보면은 지난 상반기까지 8% 정도라고 마이너스 네. 그랬는데 한 달 사이에 3%쯤이 개선된 거니까 사실 그 이제 엄밀히 보면 그 7월과 8월 넘어오는 사이에 조금 시장이 반등 주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그거에 대비 조금 개선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 사이에 수익률이 개선된 폭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만의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주식하고 뭐 채권하고 뭐 투자. 그죠? 국내, 해외, 채권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뭐 마이너스 4.69% 진짜 잘한 것 같잖아요. 네. 사실 이 정도면 손실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해외 채권이라든지 대체 투자 쪽에서 수익을 많이 보아서 주식 쪽은 마이너스 15%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커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어떤 개인보다는 일단 덩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한번 시장이 엎어지고 올라올 때 개인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는 수익률 굉장히 뭐 선방한 건데 애초에 이제 다이나믹한 마이너스라든지 뭐 플러스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기는 힘든 구조를 좀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크게 궁금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주식 안 사주는지가 제일 그렇죠.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이따가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근데 그 거고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제가 지금 드리면 국민연금의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몇 프로 한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몇 프로 한다. 이번에 선방했던 뭐 대체 투자는 이런 걸 몇 프로 한다라는 것을 규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규정대로 잘 어떻게 이제 증시의 변동성에서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2020년 하반기부터 주가 급등해 버리니까 가만히 있었던 삼성전자가 2배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중을 초과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것을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버텨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이제 가을에 국정감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했냐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줄여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잖아요. 줄이는 과정 주가가 빠졌잖아요. 여유가 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8월, 9월 달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여러분들 9월 초부터 보면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축이 매도로 보이지는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매도가 더 이상 크게 안 나옵니다. 룸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은 지수가 바닥이다라는 것도 이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해외 쪽의 비중이 올라가고 국내 쪽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국내 비중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라고 표현을 좀 드리긴 어폐기긴 하겠습니다만 부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 기금 운영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이제 그 매년 초에 결정을 해가지고 2020년 이후부터 기조가 좀 바뀌었던 것은 국내 투자 비중은 좀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은 좀 늘리는 걸로 해서 올 봄에 참 아이러니였죠. 미국 재무부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때문에 환율 원화 약세 요소가 됐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여러분들 기사가 떠오르실 겁니다. 한 3월인가 4월 달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 통화 수합을 엊그제 맺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주식 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검은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 열리면서 좀 두렵기도 했는데 미국 장이 좀 오르면서 끝나서 우리 장도 기다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랐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어쩜 이렇게 뒷심이 없습니까? 그냥 예의만 차리고 끝났어요. 네, 문자 명목상으로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체감형으로 보면 뭐 웬만큼 빠진 것과 유사한 효과가 왜냐하면 아침에 뭐 코스피 기준으로 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1포인트로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좀 기대를 했고 이제는 뭐 오늘마저 이제 도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장이었고 건진 게 별로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침에 강했다가 후반에 밀리는 거. 어젯밤에 보여준 미국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동안 미국장이나 우리장이 한 최소 2주 정도 보여줬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어젯밤에 미국에 올랐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영국은행의 적극적인 뭐 국채 매입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따져보면 10월 14일부터 매입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은 데다가 100조 원의 재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7조씩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결국은 영국의 스케줄상 10월 말이면 그 매입이 끝나게 되거든요. 추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왔지만 오늘 아침 이후에 그 환율이라든가 금리 상황을 보면은 이게 임시 방편이라는 분석이 많다 보니까 결국 오늘 올라서 끝난 미국 시장도 하루짜리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기대감을 갖고 잔뜩 올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밤에 미국장은 과연 버틸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이었고 우리 시장도 끝에 거의 뭐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플러스로 끝났지만 거의 뭐 의미 없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2200선이 무너져서 끝나긴 했는데 뭐 어제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장중에 2200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거는 좀 지키겠지 이랬어요. 근데 이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걱정이 이제 하방이 어떻게 돼? 하방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두렵단 말이죠. 2000 밑에 앞에 천자 보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천자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는 뭐 모르는 영역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할 때 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동성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러한 포인트가 잠시 잠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봐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을 예로 한번 드려보자면 대략 한 10시 반에서 11시경에 원달러가 고점을 또 치고 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증시가 한번 휘청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다가요. 그리고 2시 이후에 또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파운드화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 같이 동시에 잡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급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철저하게 연동이 되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쏟아지는 특히나 최근에 신용 물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장에서 급반등 강한 이제 소위 이제 롱바디 양봉이라고 하는데 고가로 갈수록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장이 더 세지는 그러한 흐름이 하루 잡혀야 일단 네. 좀 단기 반등은 나올 텐데요. 오늘 오전에는 사실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에 그리고 환율이 좀 걸리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되어야 시장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수급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도 수급에서 증시가 1포인트 올랐다는 건 참 치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좀 소위 큰 손이라는 분들도 보면 지금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주식을 없이. 판 거예요? 팔아친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반대 판- 매매 맞고 그냥 막 판 거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강제로 팔린 건지. 팔아줬다라기보단 판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신용이 줄군이 있어요. 어떤 트리거를 건드리면서 신용이 줄군이 있지만 다이나믹하게 줄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주식을 줄이는 수요가 더 아. 크다라는 건데 네. 뭐 이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뭐 모든 증권사가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신용 담보 비율이라는 게 140% 기준을 일반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연말까지 연장이 됐죠. 130%까지도 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잔고가 소위 말해서 더 쪼그라든 상태에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신용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40%라는 기준에 간당간당해도요. 신용을 풀로 쓰게 되면 잔고가 엄청 많이 줄어 있게 돼요. 이미. 네. 그래서 그 잔고를 보고 공포감의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현상은 다음 주까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강하게 잡아먹고 후장으로 갈수록 양봉이 더 길어지는 패턴이 한번 잡혀야 네. 한 2, 3일짜리 반등은 나올 거고요. 그 반등 시기에도 아마 개인들은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동시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오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과 같이 이제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된 상황들을 보면 전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린 거냐 판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전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먼저 신용 부분만 놓고 보면 오늘 나온 이제 신문에 보면 26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5개 증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말고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5개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 발생된 게 15,000계좌입니다. 네. 15,000계좌가 이제 월요일 날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갔을 거고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잡아먹긴 했습니다만 이 물량들이 수년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18조 5천억 정도까지 이게 19조 넘었던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 오늘 나간 거는 이제 내일 반영이 되니까 좀 일부 줄었겠죠. 상대적으로 이걸 분석하시는 분들 우리가 2020년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15조 정도까지는 줄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3조 줄어야죠. 신용만입니다. CFD 계좌라든지 스탁론 같은 경우 논외예요. 이거 같은 경우 12시, 1시, 2시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어찌됐든 러프하게 잡아도 한 5조 정도 물량은 일단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신용으로 털리는 것은 털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네. 제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이 끌어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2차 전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LG엔솔이 빠지고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행 같은 2차 전지 소재들이 빠졌어요. 문제는
이들은 익절입니다. 지금 이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박우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니까 내가 신용으로 지금 거의 털릴 걸 못 팔면 어떻게 되죠? 이익 난 것부터 파는 거죠. 더 이상 장이 빠질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버티고 보자라는 거죠. 이 물량이 지금 혼재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공매도 과열 종목이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신용이 털릴 것으로 보면 공매도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금 수급의 논리로 장을 보셔야 돼요. 장이 지금 단순하게 환율이라든지 영국 트리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소되면 장이 안정을 찾겠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2주 동안 나왔던 반대 매매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은 생존해 있다. 이것 때문에 2000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논쟁보다는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바로 오늘 같은 경우 시도했지만 결국 주저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눈덩이처럼 큰 손실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고 우량주고 이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뭔지. 오늘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계속 헤드라인을 잡아 먹었던 내용들이 삼성전자 이제 신저가 네. 그리고 흔히 말해서 네카오라 그러죠. 네이버랑 카카오 신저가 계속 나온다. 이게 조금 거슬러서 보면은 6월 달에 말에 나왔던 그때 조정받을 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10개 중에 하나는 신저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나온 기사가 뭐냐면 10개 중에 4개가 신저가.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개 중에 한 1,000여 개 이상이 오늘은 조금 더 많아졌겠지만 1,100개 정도가 신저가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는 뭐 대형주만 망라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코스닥의 90% 이상은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신용장고의 반은 코스닥을 또 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대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으신 상황이고 뭐 3천 이상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태워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고 보면 뭐 사실 지수가 거의 한 25%, 30% 빠졌는데 개별 종목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30, 40% 이상들 물려 있는 분들이 상당수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통계치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수치를 가지고 뭐 이제 정말 다 빠졌으니까 견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긴 한데 남아 있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보다는 뭐 빠질 부분이 덜 남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디시기 힘드나 뭐 제가 사실 자랑할 건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어서 그냥 존재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정말 어떻게든 지금 정도 상황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100이든 200이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어떻게든 뭐 용기를 내시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버티셔야죠. 지금 네. 상황은. 더 여기서 마지막에 털리시는 건 정말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담은 종목을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달려들었단 말이죠. 순매수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난 27일까지 그랬는데 23조 2,390억 원 이래요. 코스닥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지금 20, 30% 많게는 40, 50%까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7조 9,696억 원, 삼전우가 1조 8,15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자, 뭐 일단 이 앞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차트 분석은 좀 의미가 없는 것 네.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와 떼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하나 맹점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최근에 애플 관련된 또 노이즈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이 IT 반도체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리세션이란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SK하이닉스가 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도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관련돼서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또 이야기들을 또 꺼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뭐 다이나믹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뭐 지수하고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2,100포인트대에서 여기서 이제 2,000이 깨진다, 뭐 1,900, 그러니까 일자리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여기서 더 빠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그것은 약간 일시적인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노이즈라고 보고요.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지금은 조금은 더 큰 구간까지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추세 반등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수급이 개선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 올해 내로 저는 쉬워 보이진 않지만 지금 자리는 좀 싸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렇습니다. 네이버 가죠.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지금 계속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사셨냐면 2조 4,272억 원어치 사셨습니다. 네이버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올 1분기 이제 이익이 많이 훼손이 됐죠. 인건비 부담이라는 부분으로서 1분기는 넘어갔는데 2분기도 인건비 부담이 드러나고 더 문제는 이제 광고 수입이 역시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에요. 한 60% 정도가 광고 수입인데 이게 기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광고라는 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광고가 많이 다른 데로 갔죠. 당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가 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광고라는 것은 신문이라든지 일반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어떤 PC 화면으로 이제 광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양한 쪽으로 광고가 또 흘러간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시류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뭘 줄이겠습니까? 광고비 집행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직면해 있다라는 점, 여기에 비용은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네이버 쪽에서 그 인건비 상승률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뭐 포함해서 성장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의 성장주 영역이었는데 모든 기업들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한때는 성장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치주로 넘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가치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삐그덕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통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죠.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생태계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다 보면 카카오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카카오도 1조 9,346억 원을 담았습니다. 각종 악재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랑 사실 경쟁 관계지만 주가는 사실 형제 관계거든요. 여기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 하반기에 사실 국회에서 이제 불러서 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또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번 국감에 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국감까지는 또 주가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회에서는 이제 국감 때마다 네이버, 카카오 불러가지고 혼을 내주는 게 마치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아니 국민을 대변한다. 카카오가 네이버가 뭐 소상공인 해친다 이런 것들을 좀 혼내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사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카오가 안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분할을 해가지고 껍데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고 얼마 전 이슈가 됐던 뭐 교환사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물량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한번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제 5만 원대거든요. 네. 사실 뭐 그래프 지금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진짜 수직으로 그 최근에 어느 예능 프로 보면은 스위스 절벽 같은 거 나오는데 완전히 알프스처럼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수 가격적인 조정은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한 90% 이상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5만 원에서 멈추느냐, 5만 5천 원 정도에서 멈추느냐, 그 사이 정도 같고요. 결국 국감 정도 끝나서 약간 이슈가 잦아들고 나면 새로운 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대표가 공언했듯이 9만 5천 원 안 올라가면 자기 뭐 월급 하나도 안 받겠다고 네. 얘기할 정도의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견디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조 939억 원을 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최근에 뭐 증시가 무너져서 같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결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사명 자체가 이제 두산중공업이었죠. 근데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항상 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업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향후 증시 내에서 지금 뭐 카카오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고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은 종목이었다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증시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곱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 한 달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식을 파는 기회로 활용하는 그러한 수급들이 시장에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전 관련된 우리 대표 이 대형주들을 보게 됐을 때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러한 종목들을 거론하게 되는데 이 종목들이 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 나오고 나서 그날부터 빠졌어요. 그날 네. 오전에 갭상승을 하고 그때부터 빠진 게 증시 하락과 또 어우러지면서 최근 한 달간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기다리면 그래도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어떤 시황이라는 큰 틀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좀 버거운 그런 현재 매크로 환경이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 카뱅인데 1조 575억 원을 담았네요. 예, 좀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에 한 증권사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이제 외쳤던 게 최근에 네.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월드뱅크라든지 글로벌리 뭐 하는 걸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카카오뱅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은행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영업 형태를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네. 단순하게 예대 마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중신용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신용자분들은 은행 대출을 받고 저신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2금융권에 가시는데 그 중간 타겟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은행들이 거기에 건들지 않는 게 이게 좋을 땐 좋다가 경기가 꺾어지면 연체율이 급등해버리는 그 신용 때거든요. 거기에 이제 카뱅이 들어갔다가 연체율이 물려 있다는 게 첫 번째. 그 연체율이 물린다는 건 뭐죠? 결국 대손 충당금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대출을 해주려면 자본금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엊그제 발표했죠. 유상증자를 또 발표했어요. 네. 자본금을 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대출 규모 가지고는 이익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주 입장분들은 계속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그 전세자금 대출하는 거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편하니까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은행들이 정부가 했는데 캠페인을 전혀 안 했어요. 뭐냐면 이걸 해놔봤자 정부가 딱 이자율을 고정을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이익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건들지 않는 수익이 잘 안 나는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거다. 카카오뱅크가 나쁘다라는 게 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도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카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형주, 우량주가 이제 대세 하락장에서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때 다른 것들보다 먼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외에 다른 것들이 먼저 올라갈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계속 기다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는 장이라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치면 지수가 결국은 언젠가는 정말 빨리 와주길 바라지만 찐바닥이라는 걸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네. 거예요. 그때 이제 항상 보면 통상적으로 이럴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반등이 빠를 종목군으로 빨리 옮겨놔라 포트폴리오. 그러고 그게 싶은 이제 거죠. 가장 그런 건데 과연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가장 1순위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 낙폭이 심했던 종목 쪽이 셀 거냐 쪽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어떤 구조가 좀 좌우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관 외국인들이 뭐 지수가 참 예를 들기 힘들지만 한 2,00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뭐 2,300, 400 정도를 향하는 그런 지수 상승 한 15% 20%짜리가 나온다고 봤을 때 그것들이 사실 자잘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형성을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 이거 올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결국은 결자해지라고 지금도 사실 오늘 말씀을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 포함해서 최근에 일주일 정도로 보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죠. 지금은 네. 장이 많이 빠지지만 네. 개별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질 뿐이지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전한 자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될 때는 1순위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낙폭과대가 최근에 엄청나게 심했던 종목들이 우선해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잡히면서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후속으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이제 걱정인 것은 예전하고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여기서도 우리가 늘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한번 훅 빠지고 훅 오른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올해 들어서서 1월부터 계속 빠지다가 지금 훅 꺼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개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증권사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네. 봤는데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에 성공한 분들은 어떤 이런 하락을 잘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 경험상은 그분들도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실제 손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처럼 지난 것들을 보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제 인간인지라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것을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사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약간의 변동성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레버리지는 확실히 조심을 하셔야겠죠. 네.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막 10년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뭐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그 10년 동안 어지간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주식은 대신 또 주식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네.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자금이라면 평가 손익 너무 떨어지는 거에 크게 지금은 신경 쓸 구간은 이미 한참 지났다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추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보시고 일단 지금 당장 쏟아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등은 최소한 3일짜리는 한번 잡힐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을 조금 하실 필요는 네.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장이 우려하는 건 리세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3분기에 꺾일지 4분기에 꺾일지 우리가 아직 숫자로 이 성적표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막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 좋았던 기업들도 굉장히 과도하게 빠지는 이러한 국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장에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방이 커지는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나서서 투자를 지원해 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그런 류의 섹터가 올라갔던 게 태조이방원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저는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포커싱을 해서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 그쪽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린 그러한 전방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러한 쪽으로 약간의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조이방원을 그동안 하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끝판에 담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 부분 또 상당히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포트 조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예. 하는 얘기인데 왜 저 무슨 한 바구니에 뭐 담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여러 종목 하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보면 계좌에 막 열 몇 개씩 막 20개씩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럴 때 그걸 조정해서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히려 단순화한 분들은 좀 벌려놓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는 오히려 줄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집중.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려놓으면 안전성은 올라가지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집중하게 되면 리스크는 올라가지만 수익률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안전성을 선택하겠다라면 벌려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압축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압축시킨다라면 지금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담아 놓으신 상황에서 일단은 몇 가지 조금 트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장은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올라올 때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익이 가장 떨어진 것을 잘라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다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뭐 내가 5개를 갖고 있는데 1, 2, 3, 4, 5로 해보겠습니다. 1번이 많이 올라오니까 1번을 잘라서 덜 오른 5번을 사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 2, 3, 4, 5 중에 5번만 못 올라오겠다는 5번을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잘 팔리는 옷이 있고 안 팔리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안 팔리는 옷을 많이 들여다 놓으시겠습니까? 잘 팔리는 옷을 들여다 놓으시겠습니까? 잘 결국 팔리는 옷. 그렇죠. 1, 2, 3, 4, 5번 중에 1번이 간다라는 것은 1번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여기서 뭐가 올라올 거냐라는 어떤 질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020년서부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많이 이 종목들을 갖고 계셨죠.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들이 올라왔나요? 태조이방원이란 새로운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여기서 또 올라갈 때는 이제 태조이방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아니고요. 태조이방원도 아니고요. 제3의 종목군들이 그때 가서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자,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태조 이방원처럼 뭔가 있을 텐데 그것이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 배당주냐 아니면 낙폭이 과대했던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이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장이막 빠지니까 배당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요 며칠이거나 뭐 앞으로 1, 2주를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뭐 연말에 고배당 많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더디게 빠지니까 방어하는 차원에서 잔고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고배당을 많이 주는 sek터를 많이 편입을 해놓는 게 유리하지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그런 애들은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또 길을 못 피거든요. 다른 회복력에 비해서 상당히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시고 하셨지만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거 위주로 남겨놓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저라면 지금 성장주가 사실 미국 주식도 우리 주식도 아까 뭐 네카오 얘기도 했지만 고점에서 60~70% 빠졌잖아요. 아까 이제 뭐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저는 딱 보면 네이버, 카카오 언제 다시 오르지라는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음번에 지수가 만약 돌고 정상 범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많이 빠졌던 애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나설 거라는 관점이라서 저라면 오늘 이후에 내일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덤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많이 빠진 성장주를 저는 살 것 같아요. 낙폭 과대, 네. 성장주 그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 대신에 너무 이렇게 조그만 중소형주보다는 좀 큰 게 괜찮다 이런 말씀. 오히려 제가 봐서는 오히려 낙폭도 지금은 이제 제한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안정성과 함께 또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높은 게 그쪽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배당주도 여기서 꼭 요즘에 날도 선선해지고 이래서 꼭 나오는 건데 배당주 못지않게 요즘에는 저 채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식 성향인 분들은 또 채권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체린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네. 채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래요. 예, 우리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요, 네. 돈을 안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서 내 부를 증식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주식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리고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나요? 뭐 MZ 세대들이 굉장히 뭐 외제차를 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또 횡행하긴 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계산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못 삽니다. 지금 20, 30대들은. 그렇다면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게 맞는 방향성인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주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성장이라는 단어인데 지금이야 시장이 워낙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조차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국면이지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 힘든 국면이 또 지나가면 그런 쪽에서 시장은 기회를 찾고 거기에서 수익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까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이번 장이 그냥 쉽게 그 몇 개월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2년, 아니면 코로나19 오기 전에 2020년 그 전에 장을 보면 한 10년 지지부진했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그때 그런 슬럼프로 빠져갈 거 아니냐 해서 조금이라도 벌자 하는 게 이쪽 수요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은 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빠져도 부동산만 하시고 채권 하시는 분 이제 물론 이제 거액 자산가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채권이라는 대체제가 생긴 건 맞아요. 2020년과 다른 게 그거죠. 2020년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3천만 원 만기를 적금 들어서 봤더니 이자가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채권의 투자에 대한 지금 극단적으로 보게 된다면 6, 7%짜리 6개월, 3개월 만기 채권들 많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논의를 치고 저는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들도 한번 보실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어저께 법에 통과된 게 2차 전지 리사이클과 재활용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성일 하이텍이 안 빠졌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도 리사이클과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여행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11월 달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문을 열죠. 11일 날 문을 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여행객의 40%를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채권을 할까요? 뭐 아직 기회를 좀 더 볼까요, 장에서? 아주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 우리 채권 네.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일주일 지나 보면 그때 얘기한 거라도 지킬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뭐 자라오고 커온 환경이 주식이다 보니 예. 저는 어떻게든 주식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지금 사실 기록으로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때도 없는 건데 마치 지구가 멸망하고 핵전쟁이 나올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망할 것 같다라는 위험과 불안감이 크신데
이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역사적으로 원래 또 없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뭘 할까 좌고우면하게 되죠. 그리고 걱정이 많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투자 원칙,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가, 그거는 한번 분석해서 달려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겁니다. 팔지 않으면 그건 손해가 아니죠. 그 장부상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자, 언젠가 기회는 있겠죠. 저희 경주마가 그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쁘게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요일에 뵙는 거네요. 그렇죠. 월요일에 장이 없죠. 네. 예,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